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듀 사시만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 것이냐. 항상 시간의 흐름으로 나오는 문제 중에서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묻는 문제. 이 부분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할 건데요. 이 사건의 순서를 묻는 문제,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사건의 순서를 오늘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룰 내용은요, 바로 2주 끝장. 여기 2주 끝장 엔드노트에서 뽑은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2주 딱 남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건 이 2주 끝장 교재로 컴팩트하게 선지 위주로, 기출 선지 위주로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바로 흥선대원군부터 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자주 나오는 주제죠. 흥선대원군 병제병호 신척 이렇게 외워주시라고 했어요. 병인 박해 때문에 나중에 병인 양요가 일어나는데, 일단 일어난 순서대로 얘기를 한다면 병, 제, 병, 오, 신, 척. 요 순서는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병인박해 제너럴 셔머너 사건, 병인 양요가 모두 같은 연도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일어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물론 1월, 6월 이렇게 있지만 월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병인박해 제너럴 셔머너 사건, 병인 양요 일어났다. 자, 그리고 제너럴 셔머너 사건에서 나오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료로 제시했을 경우에는 박규수가 나올 거예요. 박규수가 평양 관찰사로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병인 양요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가 쳐들어온 거잖아요. 강화도로 양원수가 열심히 싸웠다. 정족산성 이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오페르트 도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페르트가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남영군 묘를 도굴하려고, 흥선대원군 아버지 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척 기운이 더 강해지겠죠. 그리고 나서 요 사이에 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신미양요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에는 신미양요가 일어났다, 어제연이 광성보에서 항전했다, 어제연에 수자기를 약탈해갔다, 요런 말들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척합이 건립, 이제 다 싫어, 배척할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흥선대원이 결국에는 이제 고종이 20살이 넘었으니 내려가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최익현이 계유 상소를 올려서 이제는 이제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되면서 결국 개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맺죠. 이제 그리고 이모군란, 요 연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써드린 거는 어느 정도는 암기해주면 좋아요. 강화도 조약 1876년, 일본이 이제 나중에 치려고 왔다, 치려고 욕심을 내고 왔다, 76. 이모군란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밀린 금요 빨리 줘, 18 빨리. 이모군란, 군인들, 구식군인들이 화가 났다,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다. 갑신정변은 급진개화파 인물들이 이 우정국 개국 축하연에서 총을 빵이야 발사했다. 그래서 팔사 이런 식으로 해서 뒷부분 파리 팔사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로 일어났다라는 거, 병제, 병호, 신척 앞글자 따서 반드시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는 개항이 되었습니다. 이제 개항되고 나서는 이 조선의 개화 정책 요 가시기는 이거는 1880년대 키워드야. 1880년대 이렇게 개화를 또 하게 된 것도 이때 이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가져오면서, 자, 요러한 시기가 다 이제 민씨 정권에서 막 개화를 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럼 조선의 개화 정책에 관련된 개화 키워드 보시면요. 개화 추진기구가 통리기무아문이에요. 통리기무아문. 통째로 개화하겠다. 다양한 부분에서 통리기무아문. 수신사 어디 파견했어요? 일본에 파견했죠. 조사 시찰단 일본에. 왜 일본에만 2개 파견했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수신사는 공식적으로 파견한 거예요. 통신사를 수신사로 부른 거예요. 근데 조사 시찰단은 몰래 조사하고 와라. 고종의 밀명을 받고 몰래 관광하는 척하면서 시찰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2개를 파견하고, 영선사는 청에 파견을 합니다. 보호빙사는 미국에 파견을 해요.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나서 이때 이 조선의 개화 정책에서 사실 여기 하나 더 들어가면 좋은 게 별기군이에요. 별기군은 신식군대인데 이 별기군은 양반 자제들로 되어 있으며 좋은 무기에다가 막 신식 옷 주고 구식군인들이 차별을 받는 거야. 그리고 사실 구식군인들이
5군영이었는데 2형으로 줄여 5개의 군대를 2개로 줄였으면 나머지는 뭐예요?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받지. 그러니까 이제 이모군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모군란. 그래서 1882년. 자, 188이 자 그리고 조청 수륙 무역장정. 요것도 요즘에는 자주 나오는데요. 요거 뭐냐면 이모군란은 누가 진압했어요? 청나라 군대가 진압했단 말이에요. 청의 군대가 진압을 하면서 내정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 한성까지 가서 서울까지 가서 팔겠다. 내륙까지 진출하겠다. 내지 통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청나라 상인들이 이제 내륙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그래서 한성에서 막 호떡 장사하고 그런 겁니다. 청나라 상인들이 내륙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조청 상민이 수륙, 내륙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여기 수륙을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제물포 조약은 이 이모군란 때 일본인 교관을 살해했기 때문에 장례 치러줘라. 배상금 내라. 그래서 한마디로 배상금 내기 위한 일본과 맺은 조약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82년까지 봤으니 그 중간에 낄 수 있는 건 84년 갑신정변이 되는 거고 이 옆에는 이제 거문도 사건이 나온다던가 동학농민이 나온다던가 가와 나를 주어지면 중간에 끼는 건 대표적으로 갑신정변이라던가 아니면 한성조약, 텐진조약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성조약 요것도 역시 일본의 배상금. 텐진조약을 좀 기억해 주세요. 텐진조약은 이것은 청과 일본 사이에 맺은 거야. 왜냐면 양쪽 군대가 둘 다 철수를 안 하네. 눈치 보고 있네. 우리 같이 철수하고 나중에 같이 들어오는 거야. 이게 약속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약속을 해서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 진압할 때 그때 같이 들어온 거야. 청이 들어오자 5월 5일에 들어오고 일본 5월 6일에 바로 들어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5월 달에 동학농민군들이 아 우리가 원한 거 이게 아니다. 그래서 전주 화약을 맺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갑신정변 이후에 거문도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해본다면 거문도 사건은 누가 쭉쭉 내려오니까 러시아가 쭉쭉쭉 내려오니까 한반도를 러시아가 갖는 건 그건 못 보지. 영국이 우리 남해에 있는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해서 자기네들 무슨 해밀턴 항이라고 만든 다음에 점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야? 우리나라 왜 이렇게 인기 많어? 우리나라 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이때 거문도 사건 이후에 차라리 우리나라를 누군가의 식민지가 될 바엔 중립국을 해버리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바로 부들럭 6.1준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이제 순서로 많이 나오는 거 동학농민운동. 너무 촘촘하게 나오고 있죠.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아주 자세한 순서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부농민봉기 1월 달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조용히 지내려고 했는데 동학농민군들 너무 탄압을 하니까 결국에는 백산봉기로 이제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는 막 쭉쭉 이깁니다. 이제 4월 달에 황토연, 황토룡, 황룡촌 좀 둘이 비슷하죠. 그래서 요거는 가운데 글자로 토룡으로 외워주세요. 토룡, 토룡. 도룡룡 생각하면서 하얀색 도룡룡. 그래서 고백토룡, 고백토룡. 요렇게 순서를 외워주시고요. 전주 화약을 맺게 된 건 왜 그런 거예요? 전주성을 점령하니까 아까 앞전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관군이 진압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청일 군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학농민군들이 우리 때문에 외국 군대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원한 건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럼 우리의 요구만 들어주면 해산하겠다. 자, 그래서 전주 화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화해하는 약속. 그래서 이 전주 화약의 내용이 바로 패정개혁안이에요. 그래서 패정개혁안을 이제 이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전라도 일대에 집강소를 설치하게 되죠. 전주 화약 이후에.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순서로 잡으면 전주성을 점령했기 때문에 청일군대가 들어왔고 그래서 전주화약을 맺었고 우리 흩어질게 하면서 집강소를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고 있겠지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일본군이 6월 달에 경복궁을 점령해버리는 거야. 이것들이 철수를 안 해. 왜냐면 동학농민군들이 철수를 했으면 청일군대 돌아가야 되잖아. 안 돌아가는 거야. 경복궁을 점령하는 거야, 일본이. 그리고 이어서 청일전쟁을 일으킵니다. 안 되겠네.
일본에 대항해서 동학농민군들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외세적으로 일어났다. 그래서 우금치 전투 11월에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봉건, 막 그런 고부군수 조병갑의 갑질, 그래서 반봉건으로 일어났다면, 그리고 나서 중간 사이에 들어가는 이제 빈출 사건은 전주 하약이라던가 전주성을 점령했다던가 집간소를 설치했다던가 요런 키워드가 이제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뭐 경복궁을 점령했기 때문에 우금치 전투를 했다, 반외세로 일어났다. 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앞부분의 전투, 뒷부분에 우금치 전투, 중간에 들어갈 건 전주성 점령, 뭐 전주하약, 요렇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은 반드시 순서 고, 백, 토, 룡, 전, 우로 외워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간에 뭐가 끼든지 풀 수 있습니다. 고백토룡 전후, 고백토룡 전후 순서 꼭 외워주세요. 촘촘하게 나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개혁과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이 많이 머리 아파하는 가보개혁입니다. 가보개혁은 순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1차 가보개혁의 키워드, 2차 가보개혁의 키워드를 꼼꼼하게 어느 정도 암기해 주셔야 돼요. 요즘 한능검의 추세가 근현대사 자세히 나오는 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가시기를 먼저 볼게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어.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폐정개혁안 내용이 뭐였냐면, 신분제를 폐지해줘라, 과부의 재혼을 허용해라, 신분차별하지 말아라, 막 패랭이 뭐 무슨 보부상들 패랭이갓, 백정들의 패랭이갓 없애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을 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요것이 1차 가보개혁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차 가보개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사실 동학농민운동의 그 폐정개혁안을 들어주기 위해 교정청이라는 걸 설치하죠. 근데 그거 없애고 일본이 좀 주도해서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죠. 그래서 군국기무처에서 주도를 했다. 과거제 폐지, 여기서는 폐지한 게 많아요. 사회면이 많아요. 과거제 폐지, 신분제 폐지, 노비제 폐지. 자, 그래서 공사 노비제 폐지합니다. 이것 자체가 이제 신분제가 폐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청으로부터 벗어나라 이래가지고 이제 일본이 개국기원, 그래서 청으로부터 벗어난다 해서 개국기원을 쓰게 했고, 그리고 팔아문을 설치합니다. 팔아문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2차 가보개혁 때는 아문에서 그냥 부로 바뀝니다. 그냥 칠부 이렇게 부로 바뀌어요. 자, 팔아문, 그래서 요 아문이 붙는 거에서 탁지 아문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은본이제, 화폐를 은본이제로 바꾸려고 했어요. 사실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이주구장 교재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 키워드가 나오면 1차, 이거는 2차 구분하셔야 돼요. 요거 문제, 이 구분하는 문제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나사건을 먼저 본다면, 나사건 같은 경우에는 1895년에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니 왜 뜬금없이 갑자기 명성황후를 죽였느냐? 삼국간섭 때문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삼국간섭은 청일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랴오동반도를 이제 할양받고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하니까 한반도를 뺏길 수 없지. 러시아가 러프독 삼국이 간섭을 하면서 랴오동반도 돌려줘, 이런 식으로 해요. 러시아가 힘이 세지네? 그러면서 명성황후가 친러가 됩니다. 이러한 친러 분위기를 이제 기선을 잡기 위해서 친러 경향을 띄었던 명성황후를 죽인 거예요. 한나라의 황후를 을미사변을 죽였어. 그리고 나서 바로 을미개혁 단행합니다. 을미개혁은 2차 가보개혁에서도 다 못했던 부분, 주로 위생적인 부분이 많아요. 일본이 전염병 옮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천연도 옮고 싶지 않다, 종두법 시행해라, 머리카락 좀 잘라라, 단발령, 뭐 이런 내용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을미개혁 때는 양력을 사용해요. 양력 아시죠? 음력, 양력. 일본이 양력을 먼저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날짜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양력을 사용하게 되고 양력을 세웠다. 그래서 건양이라는 연호 사용하게 됩니다. 단발령 시행하게 해요. 위생적으로. 그러면서 이 단발령 싫어, 막 그 을미사변 죽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의 단발령 때문에 을미의병도 일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명성황후가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 항상 불안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합니다. 그게 아간 파천인 거죠. 자, 그러면 요 사이에 동학농민운동이라든지 1차 가보개혁, 그리고 뭐 을미개혁이나 을미사변 사이에 들어갈 건 2차 가보개혁이 되는 거예요. 2차 가보개혁 문제가 나올 경우 무조건 3점짜리입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2차 가보개혁 내용이 무엇이냐? 1차와 2차 가보개혁 모두 1894년이지만 2차 가보개혁은 1894년 거의 12월에 걸쳐서 일어나요. 말기 쪽에. 그래서 2차 가보개혁은 홍범 14조를 발표한 시점이 2차 가보개혁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홍범 14조의 내용 자체는 1차도 포함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발표 시점이 2차 가보개혁이기 때문에 홍범 14조 반포는 2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합니다. 자, 2차 가보개혁은 반포한 게 많습니다. 홍범 14조 교육 입국 조서, 반포. 자, 그리고 수령들이 원래 재판을 하던 거, 사도들, 수령들이 재판하던 거 이제 일본이 재판소를 설치하게 돼요. 조금씩 이제 사법권을 일본이 가져가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조금씩 재판권을 일본이 가져가겠다. 재판소를 설치합니다. 뭐 요 정도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2차. 1차는 사회개혁이 많았고 2차는 이런 식의 좀 근대적으로 일본이 주도해서 반포하는 게 많았고 재판소를 설치한다. 그리고 나서는 그때 미처 못한 것을 을미개혁 때 건양, 단발령, 양력사용, 뭐 우편 업무, 재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일제 국권 침탈을 3단계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사실 이 사이에 끼는 문제를 물어볼 때 가나 우리가 1910년대 20년대, 뭐 30년대, 그 전이구나. 자, 한일의정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순서 무조건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가 한일의정서가 이제 러일 전쟁 때 일어나게 되죠. 자, 러일 전쟁 때 이제 한일의정서, 요거는 군용지, 군사적인 요충지 사용하겠다. 그리고 이어서 똑같은 연도에 제1차 한일협약은 고문정치예요. 외교고문, 뭐 이렇게 재정고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메가다는 나중에 화폐 정리 사업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모두 1904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뭐 항일의병은 따로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1905년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종이 이것에 이제 저항하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합니다. 그럼 헤이그 특사 파견했으니까 너네 뭐야? 외교권 박탈했는데 왜 그런 거 특사 파견해? 그것 때문에 고종을 퇴위시키죠.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맺은 것이 한일 신협약입니다. 그 전에 1차, 2차, 제1차 한일협약, 을사늑약이 다른 말로 제2차 한일협약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고종도 없고 신협약을 맺겠다. 이것이 다른 말로 정미 7조약이죠. 그래서 정미 7조약의 내용은 무엇이냐? 각부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한다. 일본인이 우리나라 정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해산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비용이 없다. 뭐 재정 부족 이러면서 군대 해산. 그럼 해산된 군인이 어디로 가냐? 정미의병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유각서. 이거는 이제 1909년 우리나라 사법권 강탈, 경술국치 국권 강탈이죠. 자, 요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일제 침탈 순서 외워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저항. 자, 항일 의병에 관련된 부분은 영남 만인소는 의병이 첫 번째 이제 영남 만인소 요거는 위정척사 운동이 막 일어나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을미 의병이 되는 건데 영남 만인소의 위정척사 운동 같은 경우에는 1880년대예요. 그리고 을미 의병은 1895년에 이제 을미사변 단발령 때문에 을미 의병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을사늑약 때문에 을사의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까 군대 해산 때문에 정미의병. 여기 조금 여러분 복잡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게 이런 식의 국권 침탈과 함께 선지를 뭐 의병을 넣는다던가 아니면 가와 나의 그 순서를 한일의정서 그 다음을 뭐 정미의병 뭐 13도 창의군이라던가 뭐 그런 내용을 넣는다던가 그 사이에 을사늑약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순서를 같이 잡아주세요. 을사늑약 때문에 을사의병 그리고 이 그 정미7조약 때문에 정미의병 그렇게만 순서 알아두시면 풀 수 있습니다. 자, 정미의병 같은 경우에는 뭐 13도 창의군을 편성을 하였다. 뭐 그것의 배경은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군대 해산 때이기 때문에 정미의병이 일어났다.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일제 식민 통치 순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10년대, 20년대, 30년대 키워드로 공부하시면 돼요. 요거를 제가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키워드만 얘기를 한다면
10년대 키워드는 무단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단으로, 그리고 헌병경찰, 칼을 찬 경찰, 지금은 총을 찾겠죠. 이제 헌병은 군인이에요. 무섭죠. 조선 태형령, 우리만 태형, 엉덩이 때리겠다. 토지조사 사업을 합니다. 토지 약탈하겠다. 회사령. 그리고 이 10년대 독립운동을 조금 정리를 한다면 국내에서는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는 국내입니다. 그리고 서간도, 여기는 시옷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서간도 시옷, 신민의 시옷, 신흥무관학교 시옷, 삼원보 시옷. 자, 그 다음에 북간도 같은 경우에는 대종교 중광단에서 이제 이런 북로 군정서로 이어지고요. 서전서숙, 요것도 북간도에 세워지게 됩니다. 서전서숙도 시옷, 이상설 선생님. 그 다음에 연해주는 권업회라는 단체가 있었죠. 그리고 대한광복군 정부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 모두 다 10년대 키워드다. 10년대 이렇게 알려줬어. 그리고 나서 나는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년대 소위 문화통치 그리고 치안유지법 막 발표하죠. 그래서 이때는 좀 풀어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우리 교육, 밀리대학 설립운동, 우리 산업, 물산장려운동 이런 식의 여러 사회운동이 많이 일어나요. 원산총파업, 노동운동, 60만세운동 같은 경우에는 순종의 국장일에 이제 60만세 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신간회 같은 경우는 좌우합작단체, 광주 학생 항일운동, 요거 모두 20년대 키워드예요. 요 사이를 묻는다면 왜 문화통치로 바뀌게 됐어? 그렇죠. 3.1운동 때문에 3.1운동이나 임정수립이 나오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 나의 이제 가와 나 사이를 묻는데 나가 30년대가 나온다. 30년대 키워드는 민족성을 말살하겠다. 너희들의 모든 것을 탈탈탈 털겠다. 국가총동원법, 국가에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하겠다. 인적자원, 물적자원 다. 내선일체, 한몸이다. 창씨개명, 일본어로 일본 이름 만들어라. 자, 그 다음에 한인애국단, 조선,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요거 한중연합작전이죠. 한중연합작전, 그리고 조선의용대, 요것도 국가총동원법 한 38년과 연도가 같죠. 그리고 한국광복군 창설하고 대한민국 건국 강령 발표하고 조소왕의 삼균주의, 이 모든 게 다 40년대에 걸쳐 있습니다. 그럼 20년대를 묻던 30년대를 묻던 그리고 앞에 10년대를 묻으면 가운데 3.1운동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10년대가 가가 되고 30년대가 나가 되면 사이의 시기 20년대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0년대, 20년대, 30년대 키워드로만 기억하셔서 중간 사이에 낀 걸 묻는다던가, 아니면 순서를 나열해라. 가나다를 다 알려준 다음에 순서를 알맞게 나열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번엔 현대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 자, 현대사는 이승만 정부 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일어나고,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뒤 이승만의 정읍 발언, 남한만이라도 빨리 단독정부 수립하자. 그러니까 이렇다가는 남쪽과 북쪽 분단되겠다. 좌우합작운동 바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유엔에서 그냥 총선거해라. 그랬더니 소련에서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남한만 총선거해라. 이랬더니 이러면 진짜 분단된다. 김구 선생님이 남북협상하죠.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에는 50 총선거 직전에 제주 4.3, 50 날짜가 당연히 50 전에는 제주 4.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서, 요것을 만약에 이제 이 중에 뭐 하나의 사건을 알려줬어, 가로. 그럼 이번에 나에서는 6.25 전쟁이라던가, 막 개헌, 제1차, 2차 개헌이라든지 막 이승만 정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이 중간에 들어갈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중간 사이에 뭐를 낄지 모르기 때문에 전반적인 순서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50 총선거를 왜 했어요? 정부를 수립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 그래서 이때를 제헌국회, 우리 제헌절이라고 하죠. 제헌국회라고 합니다. 제헌국회에 있는 내용은 주로 무엇이 되냐면, 제헌국회 활동이 친일파를 처단하는 반민특위, 그리고 우리 농지를 개혁하는 농지개혁, 뭐 이런 내용들이 제헌국회 활동에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25 전쟁 이후부터 이승만 정부의 흐름을 쫙 파악해 볼게요. 6.25 전쟁 중에 52년에 부산에서 1차 개헌은 부산 파동,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발췌 개헌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안 뽑아줄 것 같으니까 차라리 국민을 속이는 게 편해. 그러면서 직선제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발췌 개헌이고, 2차 개헌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한해서는 연임할 수 있다.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
나만 계속 할 거야. 이게 2차 개헌이에요. 4.4 5.2. 그래서 이승만은 1차, 2차 개헌이 해당이 돼요. 54년 4.4 5.2. 진보당 사건 이런 거는 반공을 중요시하면서 이런 식으로 탄압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조봉암이 사형되죠. 자, 그리고 4.19 혁명은 아시다시피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이 하야해요. 그럼 이승만이 하야하고 나서는 대통령제 싫어. 독재. 우리 의원 내각제 할 거야. 내각 책임제 할 거야. 이러면서 내각 책임제로 3차 개헌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3차 개헌을 하게 되고 이것이 장면 내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3.15 부정선거 이런 관련자들 처벌하기 위해서 이어서 4차 개헌도 해요. 하지만 장면 내각은 2년도 채 되지 못해서 5.16 군사정변 일어나게 됩니다. 박정희. 그래서 박정희가 이제 군부 정권을 수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가 볼게요. 박정희 정부. 자, 여기 이제 1번 5.16 군사정변 나오고 있죠. 자,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나서 내가 국가를 재건하겠다. 경제성장 쪽으로 많이 이제 추진을 합니다. 자, 경제성장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때는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5차 개헌, 직선제로 바꾸죠. 이제 막 복잡한 거 딱 싫다. 이제 양원제를 단원제로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경제성장하려면 어떻게? 돈을 끌어와야지. 그래가지고 일본이랑 한일협정을 맺습니다. 이 한일협정에 이것이 이제 막 구려외교다. 왜 돈 얘기만 하냐.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야지. 이러면서 6.3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었죠. 그래서 한일협정 이제 65년에 일어나고 베트남 파병을 했기 때문에 브라운 각서 66년으로 이거는 이제 미국한테 이제 차관을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과 일본에게 차관을 도입받고 나서 그 경제 자금으로 이제 막 경제 성장을 시키고 막 경부고속도로 만들죠. 자, 그리고 6차 개헌 같은 경우에는 3번 하겠다. 아, 경제 성장이 마무리되지 않았어. 내가 3번 해야겠다. 그래서 3선을 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 3번 하겠다. 그래서 63 빌딩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까지는 그래도 좀 경제 성장을 해서 괜찮았다라고 하지만 70년대는 정말 진정한 독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유신 체제, 그전에는 없었던 체제, 유신은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간다, 막 이런 내용인데요. 왜 유신이란 말을 썼느냐? 지금까지는 반공을 중시했지만 이제는 통일을 할 때 통일을 중요시 할 거다라고 하면서 통일 주체 국민회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것에 대한 배경은 여러분 7.4 남북 공동성명을 72년에 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통일을 추진할 거니까 대통령이 주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통일할 때까지 계속 있어야 돼.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뽑고요. 긴급조치,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선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법을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뭐 3명 이상 모여가지고 유언비어 날조하지 마, 막 이런 내용이 나와. 자, 그래서 이제 유신체제 이게 다 70년대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YH 무역 사건, 요거 모두 이제 79년 키워드인데요. 79년에 YH 무역의 여공들이 대량으로 해고가 되고 월급을 거의 1년 넘게 못 받았어요. 그래서 농성을 하게 되죠. 근데 거기가 바로 신민당사였어요. 대표적인 야당, 신민당의 당수 김영삼이 제명이 됩니다. 김영삼이 제명이 되니까 김영삼의 본거지였던 이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진압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막 아무래도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11.6 사태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12.12 사태 신군부 전두환 정권 잡고 그리고 이제 5.18 민주화운동 이제 뭔가 이런 민주화운동을 탄압을 하죠. 전국으로 개헌령 선포하고 나고 특히 광주 지역이 피해가 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두환 정부부터 김대중 정부 여기는요. 물론 순서가 나오는데 정부별 키워드로 알아두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막 되게 촘촘하게 그 사건에 막 구체적인 내용을 묻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키워드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이쪽에는 이 전두환 정부의 키워드를 일단 볼게요. 전두환 정부의 키워드는 5.18 민주화운동 진압했죠. 그리고 나서는 제8차 개헌의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아까 7차 개헌이 유신체제, 유신헌법이었어요. 이번에는 전에는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 6년이었는데 본인이 한 번 할 때 오래 하는 게 좋겠다. 인기가 없다는 걸 알죠. 왜냐면 민주화운동이 막 엄청 일어나니까. 그래서 7년으로 늘려요. 그래서 요 7년 나오면 무조건 8차예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역시나 대통령 간접 선거를 합니다. 소위 체육관 선거라고 했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된 것은 1987, 그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6월 민주항쟁이 대대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직선제 하게 되죠. 6.29 민주화 선언을 하고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이 노태우가 되는 거죠. 자, 노태우의 키워드는, 노태우 정부 때의 키워드는 북방 외교입니다. 북방 외교, 사회주의, 공산권 국가랑도 수교를 하겠다. 그래서 이때 중국과도 수교하고 이제 소련과도 수교합니다. 자, 그리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남북 기본합의서, 뭐 한반도 비핵화 모두 91년 키워드예요. 자, 1991년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 뭔가 약간 평화 모드 만들고,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 우리 서로 간에 상대방의 그런 체제를 인정하고 서로 불가침 쳐들어오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 비핵화, 북한이 이제 핵 만들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통일적인 부분에 좀 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김영삼 정부 키워드 보시면요. 자,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 이거 모두 다 93년도에, 우루과이 라운드 93년도에 이런 식으로 금융실명제, 꼭 실명으로만 통장을 만들 수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때부터 약간 좀 농민들이 힘들어졌죠. 외국 농산물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우루과이 라운드가 그런 내용이고,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지방자치제, 금융실명제 이런 키워드가 김영삼 정부 때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경제 성장을 해서 OECD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OECD에 가입하고 우리 이제 선진국인가 보다 막 너무 신나는데 바로 IMF 터졌어요. 그래서 외환위기 이런 식으로 IMF 터지고 97년에 터지고,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점점 금모으기 시작하면서 외환위기를 극복한 시점이 김대중 정부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극복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햇볕 정책은 대북 지원. 이제 북한의 나그네 옷을 벗기는 건 더 따뜻한 햇빛이다. 이래가지고 햇볕 정책. 그것으로 인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최초로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최초 남북 정상회담 6.15 공동선언 2000년에 하게 되죠. 그리고 요 개성공단하고 경의선 복구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개성공단 만들자, 경의선 복구하자라고 한 거는 여기서 이제 합의한 부분이지만, 개성공단을 착공식, 테이프 끊고 간 거는 착공식은 이제 노무현 때 하게 돼요. 그렇게까지 자세히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경의선 복구 착공식은 김대중 정부 때 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통일 관련해서 뭐 일단 전두환은 8차 개헌, 6월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전두환 키워드, 노태우는 아무래도 통일과 관련된 북방외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남북 기본합의서, 비핵화, 김영삼 금융실명제 정말 자주 나와요. 그리고 뭐 지방자치제, 우루과이 라운드, OECD, IMF, 그리고 IMF 극복하고 대북 지원과 관련된 햇볕 정책,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 이런 내용, 개성공단을 만들기로 했다. 김대중 정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중간에 나오면 사실 전두환 정부가 나오고 나가 김대중 정부면 중간에 김영삼, 노태우가 낄 수도 있는 거고, 전두환 정부 알려주고 그리고 나아 시기는 김영삼 정부다. 그럼 노태우 정부. 그래서 여러분들 대통령 순서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겠죠. 자, 이렇게 시기 순서대로 좀 오늘은 사건의 흐름이나 이런 시기 사이에 묻는 문제, 그런 유형별로 여러분 설명을 했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특히 현대사는 좀 요즘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2주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오늘 설명드린 게 조금 어렵다, 이 부분은 모른다, 그럼 반드시 2주 끝장 교재 펼치시고 공부하시고 빡세게 공부해서 여러분 이번 한능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능검 보기 이틀 전 D-2 최종 점검이 있죠. 바로 6월 9일 밤 9시 목요일에 여러분들 제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가량 처음부터 끝까지 쫙 정리해 드리니까요. 한번 흐름 파악하시는데 너무 좋으니까 제가 또 많이 찍어 드릴 거예요. 그때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그때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듀 사시만국사 차은나입니다. 한능검을 준비 중이신가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시험 전후로 필수로 봐야 하는 꿀팁 영상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갤럭시 탭부터 학습 PDF, 취업 인강 할인권까지 다양한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기대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험 2일 전 유튜브에서 에듀란국사를 검색해주세요. 시험에 꼭 나오는 내용만 저 한나쌤과 함께 최종 점검 D-2 생방송이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약 2시간 동안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사 전반적인 내용을 핵심 주제만 콕콕 찍어 드릴 거거든요. 저번 시험에도 30문제나 넘게 적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벼락 치기만 해서 불안하다, 이런 분들 꼭 놓치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시험 이틀 전 밤 9시 유튜브 에듀란국사 채널입니다.
한능검 시험 직후에 정답이 너무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에듀윌 한국사 검색해서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시험을 직접 치고 오신 에듀윌 직원분과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바로바로 풀어드릴 건데요. 심지어 채팅에 참여만 해도 엄청난 선물들 마구마구 드릴 예정입니다. 잊지 마세요. 유튜브 에듀윌 한국사에 바로 가다반 라이브 보러 오시면 되고 여러분들 선물과 참여 방법 여기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수험생 여러분들 준비 잘 하시고요. 시험 2일 전 그리고 시험 당일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에듀윌 한국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그러면 저와 함께 생방송에서 만나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